인민주권의 두 번째 원칙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과의 헌법은 국가기구의 구성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이라는 주권의 단일성에 근거하여 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국회로부터 입법권은 물론 집행권, 사법권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입법부 의회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가기관이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사법부와 행정부가 자본주의 국가에 마찬가지로 기능상은 독립되어 있지만 그 구성과 해임에 있어서 입법부에게 강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이 자본주의 국가의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스위스 같은 데는 의회 정부죠. 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일부 자본주의 헌법에서 국무총리나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고 있죠. 미국도 대법관에 국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행정부나 사법부의 구성, 해임이 일정 부분 입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1977년 소련 헌법에 따라서 소련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운영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 규약과 헌법 전문에도 국가에 대한 영도 방식으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기구는 조직 구성에 있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실행한다. 그리고 헌법 전에 헌법에 준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의 공동 강령에 따르더라도 중앙인민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그 중앙에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이 중앙집권제는 첫 번째는 의회죠. 입법부 중심으로. 두 번째는 중앙이 각 지역에 통할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권력을 구성한다. 국가 권력 기관을. 이게 이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운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 집중제, 민주집중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 연원을 보면 루소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덕치죠. 지식과 덕을 가진 지도자가 아, 일반 의지를 실현할 수 있고 비상시기에는 독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살에 따르면 일반 인민들은 이 일반주의라고 볼 수 있는 지성과 통찰,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이성을 가진 지도자를 따른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통찰의 독재, 이성의 독재라고 했다는 거예요. 헤겔이 주장한 이성의 자기 실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과 통찰을 가진 사람의 독재, 라살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863년 독일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들 때 라살이 이 제도를 어,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라살이 이러한 민주집중제라는 단어, 그죠? 이러한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그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이러한 거에 따르면 라살은 자기가 의장으로서 지방 조직의 대표자를 직접 지명하는 정권을 보장받았고 후계자도 지명하고 또 자기가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유언으로 사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유훈통치죠. 일종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겁니다. 반면 마르크스는 이러한 이성의 독재 혹은 덕의 독재, 엘리트한 독재에 다 반대했습니다. 루소, 로베스피에르, 바베프 주자들이 주장한 덕의 독재, 엘리트 독재를 반대하고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계급의 독재가 마르크스에 있어도 결과적으로 당의 독재나 혹은 당 지도자의 독재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독재였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국제노동자협회 그리고 독일 사회민주당 초기에 이러한 개인의 독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03년 러시아의 사회민주당은 볼셰비키와 맨스키로 분열되어 있고 이러한 분열 때문에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레닌은 볼셰비키들만의 대화가 된 볼셰비키만 모여서
1995년에 당대회를 하면서 이러한 분열을 개탄하고 다수파와 소수파의 단결을 도모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905년 12월 볼셰비키 협의회는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중앙 집중제를 논의를 했는데 레닌에 따르면 민주주의 집중제의 내용은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입니다. 레닌은 1906년에 전당대회에서 당 통일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다수결을 통한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 대기관에서 당대회죠. 국가로 치면은 의회가 되겠죠. 이런 입법기관이죠. 최고 기관성. 그리고 당 중앙에 대해서는 당대회에서 직접 투표 등 상향식 민주주의 선거에 의한 대의원 구성. 그러니까 대의원을 일반 당원들이 민주주의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 대의원이 구성되면 그 대의원 당대회에 의해서 중앙위원회가 되고 중앙위원회가 정치국을 하고 정치국이 비서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향식으로 점진적으로 어, 권력기구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상향식. 이론적으로 한다. 또 당대회 및 중앙위에 통제되는 당 출판물, 당원 자격에 포함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에 명시하는 거죠. 당원 자격을. 당 소수파 권리에 대해서 역시도 그 권리를 명시하는 것.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은 소수파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레닌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는 원칙이 당 차원에서 통일된 하나의 견해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되고 그러한 논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된 의견에 대해서 소수는 비판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 소수가 다시 또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전제로 소수가 다수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또한 레닌의 민주 집중제는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이라고 정식화되었고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은 행동 차원에서만 인정될 뿐, 그죠? 토론, 다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토론이나 그 결정에 대한 비판에서는 소수는 자유롭게 다수를 비판할 수 있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는 당 언론과 당 집회에서 당원들에게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옹호할 완전한 자유죠. 당대회에서 당의 입장에 대해서 당원들이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닌은 언론과 대중 집회에서 통합 당대회 결정에 대한 비판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적 정치 집회에서 당대회 결정에 반하는 선동을 하거나 그러한 결의안을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주장이 있었고 이러한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레닌은 이 결의문에 반대하면서 비판할 자유와 행동의 통일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문헌에서 레닌은 당 강령의 원칙이라는 한계 내에서 비판과 선동은 당 집회뿐만 아니라 대중 집회에서도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파의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중앙위원회는 행동의 통일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당내 다수가 취하는 입장이 모든 문제에서 언제나 다수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파의 입장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즉 이게 어떤 세력으로서의 다수파와 당 결정으로서의 다수결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세력으로서 다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당대회에서 항상 다수결로 통과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세력의 의견을 당연한 다수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먼저 다수 세력의 의견이라도 당 중앙위에서 이와 같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다수결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레닌의 민주집중제는 레닌의 전위 정당론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짜리의 폭압정치 아래서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민주적인 대의국의 선출이 가능하지 않죠. 비밀 엄수가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음, 계속해서 토론하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또 선거, 자유선거라든가 비밀선거 이런 것들이 이 탄압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탄압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선출을 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이러한 탄압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집중제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당내에서 다양한 그룹들의 자유 토론이 보장되었고 여러 입장들이 기간지에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토론됐다. 하지만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소수 그룹들의 활동은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트로츠키가 비판했죠. 당 조직이 당을 대신하고 중앙위원회가 당 조직을 대신하고 결국은 독재자가 중앙위원회를 대신한다는 이러한 대리주의죠. 이 대리주의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당이 노동자 계급을 수동적 대중으로 취급하거나 스스로를 무오류의 사상적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했다는 거죠. 네. 당이 민주집중제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람시는 러시아 시대 볼셰비키 혁명 전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서구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지식인과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저 지도의 문제, 지도의 문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지적 의식화라는 상부투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당과 대중성, 당과 지도자 사이에 이러한 의식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되는 변칙법적인 균형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민주 집중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조직의 기본 운영 방식이죠. 집중의 측면에서는 보고 의무죠. 중앙에 대한 보고 의무, 다수결에 대한 소수의 복종, 지방의 중앙에 대한 복종, 하부 조직의 상부 조직에 대한 복종, 민주의 측면에서는 상향식 선거에 의한 대의기구 구성, 소환, 집단 토의, 당과 인민의 감독, 대의기구의 정상적 운영입니다. 레닌은 소수의 복종은 다수파가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토론을 해서 당의 의견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한다. 1934년 스탈린 시대 전당대회에서 민주집중제의 4개 원칙을 당 지도부의 선출, 주기적인 당에 대한 책임, 당의 규율,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 시대에 당대회나 중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1977년 헌법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최고 지도기관, 중앙기관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비판의 자유죠. 고르바초프에 와서 선거를 허용하는 지방자치제제를 복원했다는 겁니다. 고르바초프 시절에 소련 공산당에서 민주집중제에 대해서 당의 각 단위에서 소수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소수가 선전할 권리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민주집중제는 중국 공산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민주의 측면에서는 상향식 선거, 개인 숭배 금지, 지도자에 대한 당과 인민의 감독, 집단 토론, 의견 제출권의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중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당 조직에 대한 복종, 그죠? 개인이 이 당의 복종,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하부 조직의 상부 조직에 대한 복종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 협의 공동강령도 운영과 활동 방식에서 민주집중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민에게 보고를 하고 인민정부위원회는 어, 지방의회죠. 지방의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입법부나 행정부나 또 중앙과 지역에서 소수는 다수의 복종, 하급은 상급에 의해서 복종하고 하급은 상급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래서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주의 측면에서는 인민 대표에 대한 선거 그리고 소환 회의 절차를 엄수하는 것, 민주적인 토론과 다수결, 국가기관에 대해서 인민 대표에 의한 구성과 감독,
인민들이 이 국가 구성에 관여한다는 거죠. 조선 두 개의 민주 집중제는 당 규약에 나와 있는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중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당에 대한 복종,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하부 조직의 상부 조직에 대한 복종, 모든 당 조직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복종, 근데 절대적 복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 상급 조직 결정에 대한 이행,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민주의 측면에서는 상향식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권, 선거권, 청원권 등 중국이나 소련에서 민주 집중제의 내용을 해서 보장되었던 것을 조선이나 북에서는 민주 집중제의 내용이 아니라 당원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민주의 측면, 집중의 측면은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민주의 측면은 다소 약하다. 쿠바 헌법에 따르면 쿠바의 국가기관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내용은 대표기관을 선출하고 또 교체돼야 되고 인민의 국가기관 대표자는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감시, 선출 공직자에 대한 인민들이 언제든지 보고를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지역과 기층 조직의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부 하부는 상부에 대한 보고와 복종을 해야 되고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비판을 해야 되고 또 다수결에 대한 복종, 국가기관과 지도자들은 투명한 활동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 보고를 해야 되죠. 이러한 민주집중제에 대해 평가해보면 마르크스의 정당화는 대리주의, 그죠? 개인이 조직의 이름으로 독단하는 것, 이것을 경계했다는 거죠. 공산주의자 동맹, 민주주의적 규약이 있었고, 다만 탄압 시기에는 좀 더 강력한 중앙집권제에 의했다는 거죠. 레닌의 당조직운도 마찬가지로 탄압 시기에는 전위정당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정세가 좋을 때는 민주주의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되 행동을 통일하는 거죠. 그 결정에 대한 비판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게 바로 결정의 수정 가능성, 레닌이 말한 거. 트로츠키도 잘못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볼셰비키의 장점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자신의 그 중앙 집권을 레닌의 민주집중제와 동일시해서 정당화시켜 했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 하면의 비판입니다. 어쨌든 중앙 집권이죠. 중앙 집권은 필요하다. 이 중앙 집권이 반드시 스탈린식으로 변질되는 건 아니다. 중앙 집권이 반드시 관료주의를 낳거나 개인의 독재로 변질되는 건 아니다. 민주 집중제라는 개념 자체가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는 정치적 개념으로서 그죠? 절대적인 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세에 따라 민주의 부분과 집중의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서 조건에 따라서 적의 탄압이 심할 때는 집중의 부분이, 그러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민주의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 그 운영 주체의 성격과 입장에 따라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조선 북에 대해서는 민주보다는 집중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때는 이처럼 민주와 집중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어서 집중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 사회주의 국가나 헌법이 이 사회주의 이 정당의 당원에 민주 집중자가 명시되어 있지만 다수가 이 민주보다는 집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민주 집중제는 역사적 산물이므로 조건에 따라서 민주나 집중의 측면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존 몰린 역시 혁명기에 당이 개방적 팽창이죠. 당이 개방적 팽창. 그러니까 민주를 보장하는 것, 당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그 전에 이 전위정당론, 당이 엄격한 탄압 시기에 전위정당을 통해서 당을 보호를 했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해오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혁명 시기에 이러한 민주주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 그람시도 러시아식 기동전과 유럽식 진지전인데 이것들이 어, 기동전은 집중이 요구되고 진지전은 대중적 확산이 요구되는 국면이어서
유럽에서는 평상시에는 진지전이, 혁명적 시기에는 기동전이고 이것을 얼마나 정세에 맞게끔 전환하냐는 바로 당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바로 당이 이 민주화 집중을 균형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민주주의 개념에는 정부의 조공, 합리적 토론의 보장, 토론 결과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소수의 비판 보장이죠. 일단 다수결로 결정되면 전체가 집행을 하고 그 집행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해서 다수 의견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기존 결정에 대한 비판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서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다수파가 항상 자기 의견만 다수결로 관철하면 소수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조직이 분열됩니다. 민주주의 조직의 구성원인 소수는 이러한 다수결로 형성된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충실히 수행을 하되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소수파의 일원이 조직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라면 그 충실 의무는 더욱 강화해야 되는 거죠. 민주적인 사회 제도를 수립하여 또한 대중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계급의 다수가 이러한 민주주의 소양이죠. 민주화 집중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돼. 교양이 돼야 되는 거죠.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와 다수의 당원, 다수의 인민들이 이러한 민주주의 집중제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적 소양을 계속해서 교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형이 민주주의적 인간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노동계급의 집권이 가능하고 사회주의 이 국가가 변질되지 않는다. 깨어있는 당원, 깨어있는 인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이나 노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어있는 대중들이 관료와 과도를 통제해야 된다. 대중의 자발성이 발동되고 당의 관료와 과도를 민주적으로 순화시켰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대중은 상호 작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과 노조의 관료 혹은 국가의 관료들이 암묵적 동맹을 맺어서 이 대중의 자발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은 지도자를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 능력이죠. 그런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